그래서 전기 품질은 여기 보니까 품질 저하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20년도 대비로. 이번에 근데 품질에 나타나는 현상 저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품질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고,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건 전기사업 법령에서 정한 품질이다라고 하니까 떠올려야 되는 게, 전기사업법에서는 이제 뭡니까? 154, 345, 765, 그 다음에 229. 이게 이제 전기사업법령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전기 품질이 인선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다운되지 않아야 된다, 몇 볼트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품질 유지에서 중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입니다. 그 주파수의 유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항상 이 전력계통의 전압과 주파수 F를 유지를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전송을 할 때 여기 수용각까지 과연 전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여기 무효 전력을 많이 쓰면은 기술적으로 I, R, 코사인 세타, S, 사인 세타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잖아요. 역률이 안 좋으면, 또 전력이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상해요, 이거를? 전압 강화 생기는 걸 한전 선로에서. 뭐 변전소가 있다면 변전소 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계속 변화하는 전압을 어떻게 합니까?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변화하는 전압은 뭘로 해야지 돼요? 조상설비로 해야 되잖아요. 조상설비로 해서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된다. SVC, 뭐 스타콤 이런 거 달아가지고 C를 연결시켜줘서 전압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너무 높여올 페란트 현상 생기면 무효전력 공급하는 걸 중단을 하고, 또는 L을 붙여가지고 이걸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조상설비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그 다음에 또 주파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파수는 얘가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동기를 가지고 60Hz를 정확하게 돌리면서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그거는 뭐에 따라서,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정밀 제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주파수는 제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먼저 발송배전에서는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건 전기의 기본이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부하가 커지면, 이 발전기들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하가 커지면 발전기들이 부하에 맞춰서 딱 기동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게 뭔가 터빈에다가 스팀을 더 넣고 에너지를 더 넣고 해가지고 항상 60Hz의 전력이 생산되게끔 회전 속도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부하가 없어지면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부하가 없어지고 여기 원동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대로면 이게 빠르게 회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주파수 빨라지네? 빨리 제어를 해야 되겠다. 조속기를 가지고 빠르게 에너지를 제어해가지고 60Hz 다시 맞추고. 부하가 갑자기, 큰 공장이 갑자기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큰 부하가 걸리면 힘드니까 자꾸 느려져요, 주파수가. 그래서 또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을 넣어가지고 발전소에서 주파수를 또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발전회사, 그 다음에 전력계통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은 이게 분산형 전원들이 여기에 막 붙다 보니까, 분산형 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ESS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분산형 전원을 막 붙이다 보니까, 분산형 전원이 태양광 발전 이렇게 샥 발전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구름 끼면 발전량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전체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 풍력 발전을 붙였어요. 풍력을 붙였더니, 풍력은 바람이 불면 발전을 하고 안 불면 발전을 안 하고, 평상시에도 바람이 세게 불고 적게 불고 하니까 발전량이 막 변화합니다. 발전량이 막 변화하는 게 여기 계통에 붙어 있으니까, 이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정확하게 공급을 해야지 되는데, 그 제어가 힘든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고, 또 이제 분산형 전원을 우리 20%까지 상승시키겠다, 전체 발전량에, 이렇게 계획도 세워놨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하겠다, 또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는데, 분산형 전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유지가 힘들다? 전력 계통의 품질 유지가 힘든 거예요. 어떤 품질 유지? 전압 품질 유지, 주파수 품질 유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산형 전원에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변전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ES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발전소에서 이거를 부하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력을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품질 유지가. 그러니까 ESS는 여기 전력용 반도체, 이번에 뭐 시험에 나오게 됐지만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유효전력이 필요하면 유효전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무효전력이 필요하면 무효전력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뭘로 유지를 합니까?
QV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무효 전력을 가지고 전압을 제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PF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유효 전력을 공급을 제때제때 해므로 인해서 부하에 맞춰서 해줌으로 인해서 주파수를 정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여기 기준에 있는 내용도 좀 써주고, 이 이해된 내용을 조금 가미를 하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기준 얘기지만 기준만 딱딱딱 나열하는 것보다 이런 기준 개념들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 전압의 유지와 주파수의 유지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답안이. 특히 25점짜리로 나오면 이런 그림들은 필수예요. 지금 이제 10점짜리니까 시간도 없고 한 장에 끝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지 나오는 상황인데, 25점짜리에서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품질 유지 사업법, 정기 사업법이나 품질 유지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전압의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뭐 6V, 그러니까 110V, 220V, 380V 저압에서 6V, 13V, 38V 이런 거는 이제 약간의 암기 포인트인 거고, 특고압도 마찬가지입니다. 229이나 153, 45, 765도 이 품질 유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 10%, 우리 이제 기본반 교재에는 이런 게 다 추가적으로 가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 유지, 전력 계통의 품질 유지 기준은 이렇다 물어본 거고, 그다음 주파수 60Hz에 플러스 마이너스 0.2Hz, 그죠? 그만큼 주파수 유지하라고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계통 기준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게 안 나간 건데, 어제 제가 다시 보다가 그냥 고조파나 전압 불평형률에 대한 것도 기준에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조파도 일반적으로 5% THD를 전압 THD 5% 이하로, 전압 불평형도 5% 이하로 하게끔 그렇게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적인 건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반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 QV나 PF 컨트롤을 하는 그런 방법, 원인은 전압이 떨어지는 거는 여기 계통의 리액턴스,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 역률 이런 것들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향은 전압의 변화나 어떤 불평에 의해서 어떤 손실 증가, 유도 전동기는 뭐 토크 변경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이제 수용가에서 대부분 이제 원인 영향의 대책이 나온 거죠. 대책은 여기 전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무효 전력에 대한 컨트롤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전압 강화에 대한 공식을 써놓고 사인 세타 델타 V 뭐 전압 강화 아니면 전압 강화 E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계통의 임피던스나 뭐 역률이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무효 전력의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가장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세우는 그런 대책인 겁니다. 자,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유지는 유효 전력을 언제 어떻게 제때제때 공급하느냐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파수에 대한 대책이 발전 예비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사용하는 이쪽에 부하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부족한 발전 용량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항상 예비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속기로 터빈의 속도를 정확하게 60Hz로 발전기가 생산할 수 있게 정확하게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분사형 전원들이 붙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ESS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전소에 ESS를 설치하는 이유 뭐예요? 유효 전력을 제때제때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변화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에 ESS를 설치하는 이유, 아주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막 이렇게 변화하는 걸 그대로 계통에 넣지 말고 좀 일정화 시켜서 네가 보내라, 계통에 투입을 해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ESS를 지금 설치하라라고 계속하고, 뭐 RPS도 RPS도 우리가 더 줘가지고 ESS를 붙이게끔 만드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자,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분사형 전원의 출력 안정화를 위해서 ESS를 붙인다. 출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ESS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300kW로 딱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보다 더 많이 발전할 때는 ESS에서 흡수, 얘보다 더 조금 발전할 때는 ESS에서 방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태양광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 이렇게 좀 균등화 시켜서 방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은 뭐 내시면은 다 태양광에서 ESS 방출해도 돼요. 그럼 내시면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ESS를 설치한 목적이 이 뭔가 평준화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전압이나 주파수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8번
공동주택 세대별 원격 검침 설비 기기 구성, 뭐 아까 초반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구성이다라고 하면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성이다라면 그런 생각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통신의 통신, 그 다음에 감시 제어 이런 거 원격 검침, 방송 이런 거 나오면 뭐 봐라 항상 국토부 정기 설비 기준을 항상 봐라. 국토해양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개정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2016년도에 이게 개정돼서 나왔던 거고 그 전에 2011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자,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이니까 이제 2021년도에 내년에 또 개정이 돼서 나오겠네요. 개정이 돼서 나오니까 또 별로 바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또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설계 여기에서는 목적, 기기의 구성, 기능, 전송 선로 구성, 배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그런 목적도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격 검침이니까 여기 세대에서 수도, 온수, 가스, 열량계 이런 난방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검침을 해야지 되고 그 전력량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어떤 통신 단자대 연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송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감시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원격 검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에 각각 기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계량기가 있고 계량기는 여기 다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내 원격 검침 장치가 있을 거고 세대 내 원격 검침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기에는 뭐 단독형이냐, 뭐 전력량계가 일체화된 그런 구성기기냐 이런 것들이 국토부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다음에 중계장치 들어가야 되고 중계장치 전송받아서 데이터를 보내줘야지 되고요. 그다음 주제어장치는 데이터를 또 받아가지고 제어를 해야지 되는 거고 원격 자동 검침용 서버가 있겠죠. 여기에서 다 검침돼가지고 요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세대별로 다 요금을 청구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서버에는 추가적으로는 추가 장치들이 있고요. 전송선로 및 배선, 전송선로 그러면 여기에서 전송선로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선 통신 방식은 이렇게 뭐 RS485를 쓸 거냐 아니면은 또 뭐 여기 단지 내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랜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뭐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겠지만 현재는 뭐 무선 방식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이 통신 방식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더넷 이런 것들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방식과 프로토콜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거 여기 선을 무슨 선으로 할 거냐 선을 한다면 이게 무선 방식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돼 있구나. 선을 한다면 여기 그냥 UTP 케이블을 쓸 건지 광 케이블을 쓸 건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국토부 기준에도 보면 꼬임선을 사용을 해야 된다. 선을 쓸 거면 그거 또는 광 케이블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배선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격하라고도 나오네요. 전원하고 전기 설비하고 당연히 이격을 해야지 되는 거죠. 선로 구성 방식이 통신망을 건축물 내에 랜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력선 통신 방식도 있네요. 이게 뭡니까?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기존의 전력선을 그대로 통신선로를 이용하는 방식. 모뎀이 필요하겠죠. 선은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용성 통신 방식. 이거 별도로 선을 까는 방식입니다. UTP로 할지 광케이블로 할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이라기보다 뭐 공부하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이렇게 통신 설비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 하면은. 근데 가끔씩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는 공부하지 맙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 텐데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문제 해설이니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제가 이제 기본반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할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가 좀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9번 분사행 전원의 배전, 개통, 연계 목적, 기술 기준, 연계 기준 여기에 대해서 대화에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10점짜리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죠? 이거 나 잘 쓸 수 있어. 그리고 첫 번째 문제로 선택해가지고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해서 다 쓰다 보면 25점짜리로 나와도 이거 다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기준 자체가 20몇 페이지로 이루어진 기준서가 있는데 거기가 다 기술적인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못 써요. 이거 연계 목적 요거에 대해서 잘 쓰시고 아까도 제가 분사행 전원 분사행 전원에 대해서 자꾸 붙으니까 뭐 개통이 문제가 생긴다 ESS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분사행 전원을 개통에 연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생산해서 네가 다 쓰면 되지. 연계하는 목적은 생산하는 만큼 소비를 해야 되고 전기는 소비하는 만큼만 생산해야 되고 그러는데 얘가 내가 생산하는 만큼 다 소비를 못하면은 별도로 저장 장치가 없으면 저장을 못하니까 개통에 연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계 목적이죠.
그래서 개통에 연계해서 다른 사람이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개통의 품질 유지가 쉽지 않은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질 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ESS도 최근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된다. 여기까지 쭉 끌고 가면 하나의 틀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연결을 할 때는 이제 분산형 전원을 연결을 하는데, 연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통의 전압의 파형의 크기하고, 개통 파형의 어떤 주파수하고, 개통 파형의 위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동기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연계 기준에도 보면 이 동기화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유지가 안 될 때는 몇 초 이내로 차단을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배전 같은 연계 기술 기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다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각각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산형전원 개통 연계는 반드시 공부를 해라. 제가 17년도에도 나오고, 18년도에도 나오고, 19년도에도 나오고, 2020년도에도 나왔는데, 이 19년도에도 계속 나왔는데, 그래도 20년 대비로 이거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혹시 안 나오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면 이 내용을 적어줘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리고 20년도에 그냥 2번이나 또 나와 버렸어요. 그래도 얘는 21년 대비로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돼요. 왜? 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기준이? 1, 2주 전에 2020년도 6월 29일 날 또 이 기술 분산전원 개통 연계 기준이 또 조금 개정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또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계 목적은 수요지 근방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적 잔원 규모가 이제 분산형 전원인데, 연계 목적은 타수용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유효전력의 공급력을 확보를 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존 발전소와 전력망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통에 연계한다라는 거죠. 목적은 그렇고요. 기술 기준은 이렇게 제가 항목만 쫙 나열해봤어요. 이 과연 이제 어떻게 다 적을 거냐. 전기 방식에 대한 것도 기술 기준에 있고, 연계 기술 기준에 있고, 한전개통과의 협조도 한전개통을 따라야 되죠. 동기화 시켜야 되죠. 크기, 위상, 주파수를. 그 다음에 비의도전의 한전개통의 가압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감전사고 발생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감시 설비도 있어야 되고, 분리도 해야 되고, 단독 운전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전개통이 이상이 생기면 또 어떻게 언제 분리를 하고 다시 어떻게 언제 재병입을 할 건지, 또 동기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재병입을 할 건지, 그런 것들, 분산형 이상 시 보호 협조는 어떻게 할 건지, 전기 품질들, 고주파는 많이 발생시켜도 안 되고, 직류분이 많이 가압돼도 안 되고, 그런 것들 품질, 순시 전압 변동 이런 거 일으키면 안 되고, 단독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호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사항, 평가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뭐를 쓰라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걸 다 쓸 수는 없고 10점 문제로, 목차만 쓰더라도 이거 10점 문제로 이렇게 꽉 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문제를 보면서 10점짜리를 이거 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 분산도 어떤 거 10점, 어떤 거 25점 이런 것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배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가장 1, 2, 3으로 그냥 세 가지만 쓰자. 일단 동기화 해야지 되거든요. 동기화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개통 연계할 때. 그러니까 그냥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한번 나열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이건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사항 변경된 것도 보면은 추가적으로 예전에 여기 50V에서 88V, 88%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는 2초 이내에 차단해야 된다 있었고요. 70에서 90 사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좀 추가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50에서 70, 70에서 90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2초 똑같으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50에서 90으로 가가지고 2초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서 여기 요 전압 범위 내로 분리된 또 다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의 범위가 좀 분리가 되어 있다. 차단해야 되는 그런 전압이 떨어질 때하고 전압이 상승했을 때 자동으로 차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하고 그런 분리 장치들이 조금 구분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 그거는 밴드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보시고요. 자, 전기 방식은 개통에 연계하는 전기 방식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전 접지하고 같은 접지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접지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중성전 접지 방식을 하고, 우리 분사형 전원에 1차 한전하고 개통하고 연결하는 곳을 Y로 하고 여기 분사형 전원측을 델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하는 이유, 이게 다 같은 접지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접지하고의 어떤 한전 개통하고 보호 협조도 이루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화, 여기 한전의 전압과 전압의 크기, 위상 주파수하고 정확하게 맞게끔 동기화시켜서 투입을 해야지 되는 거고, 유지도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범위 이상으로는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분사형 전원에 그런 방법이 쭉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다음 10번 EV 자동차 충전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전기 자동차도 20년도에 나오고 또 20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개통의 V2G, 개통의 전기 자동차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거 뭘로 쓰는 거예요? ESS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는 이 충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이런 게 많아요. 20년대에 나왔는데 또 나오고, 20년대 나왔는데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기본 교재에서는 어떤 충전장치의 어떤 선로, 충전장치의 방호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기준에 있는 것들이 우리 교재에는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안 나와요. 우리 기본반 교재는. 그래서 우리 심화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게 임기진 교수사 서브노트를 좀 봤습니다. 충전 시스템에는 자, 이제 급속과 완속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선으로 케이블로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완속을 할 건지 급속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급속을 할 때하고 완속을 했을 때 어떤 전압의 범위, 그 다음 용량,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충전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 그려놓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 그림 그려놓고 딱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임계정 기술사도 그림 하나로 해놓고 여기 항목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생각해보자라고 그런 서브노트를 자기가 작성한 거거든요. 자, 또 무선 충전 방식이 있다면서요. 무선 충전 방식 어떻게 합니까? 주차해놓은 곳에다가 이렇게 무선 충전 방식 해가지고, 이거 어떤 전자 유도 일으켜가지고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 무선 충전 방식이잖아요. 요즘 휴대폰에 쓰고 있잖아요. 휴대폰에는 저용량이니까 써도 되는데 자동차에는 상당히 대용량이잖아요. 무선 충전 기술만 가지고 충전하기에는 아직 부적합하죠. 저희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급속 충전이나 완속 충전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 그려놓고 여기 충전 장치의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하지?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 충전 장치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커넥터들, 케이블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되지? 그리고 이게 차에다가 충전을 할 때는 급속과 완속으로 나눠서 어떻게 충전을 하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표현해가지고 여기 계량 계측 시스템,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거를 다 표현을 한 거죠. 그림 하나에.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자, 우선 물어본 거, 충전 방식은 급속과 완속이 있다. 완속 충전은 교류로 하고, 입력은 당연히 교류고, 출력도 교류로 하고, 공급 용량은 한전 7kW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길게 되겠죠. 5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고, 급속은 DC로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380V로 들어오지만 충전 장치에서 DC로 바꿔가지고 한 50kW의 용량으로 한 1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요즘 많이 접하니까 좀 아실 거고, 이런 커플러, 커넥터 표준화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최근에 이제 DC 콤보 1이라는 걸로 다 표준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차들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요즘 충전기에 가보면은 있죠. 뭐 이게 어디 회사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비접촉 방식, 이건 전자유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세 가지가 있네요. 자기유도, 자기공진, 전자기파가 있는데요. 자기유도, 자기공진은 일단 가까이 붙여서 하는 거예요. 전자유도를 일으키려면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떨어지면 유도가 안 되니까 우리 유도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이격하라 이거 아닙니까? 얘는 유도를 일으켜가지고 전압을 일으켜야 되니까 가까이 붙여서 해야지 되고, 이 전자기파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 아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거는 멀리까지 갈 수 있으면 헤르츠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당히 커져야 되겠죠. 짧은 곳에서는 뭐 메가헤르츠나 킬로헤르츠 단위로 가는 거고요. 전자기파 방식은 뭐 기가헤르츠로 가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에너지 전달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전기 자동차로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닌 거고, 하나의 그냥 종류다 이렇게 보시고, 자기 유도 방식이나 자기 공진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접촉식 충전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충전 방식이 하나의 종류니까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 11번은 뭡니까? 판단 기준을 정의하는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에서 제어 및 보호 장치, ESS의 보호 기준에서 제어 및 보호 장치에 대해서만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10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ESS는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ESS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뭐 18년도, 19년도에 이렇게 나왔지만 19년도에 2번 나왔지만 제가 20년도에 또 나온다고 얘도 한 거고, 그 20년도에 지난번에 한 번 나오고 이번에 3개나 이렇게 나왔어요, ESS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재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재가 해결이 돼도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기 품질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자, 뭐 여기 중에서 제어 및 보호 장치에 대한 것만 그냥 딱 따와가지고 실어놨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비 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는 뭔가 충전 양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여기다 엎어놨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기본 구성도가 여기는 ESS를 가지고 비상전원 공급할 때 일반적인 구성인데, 이런 구성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성도,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뭐 PCS 장치가 있고, 그죠? PCS 개통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 관리해야 되고, BMS가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EMS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여기 구성이 어떻게 이 구성에서 이 하는 항목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보는 거죠. 비상전원 용도를 겸한데요. 그런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비상시에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상부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비상시에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별도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단기, 이런 것들이 있든지, 여기에서 인터록 돼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지 될 거고, 배터리의 용량은 이 잔량을 예비 전원 용도로 남겨놔야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차단기 차단 장치 해야 된다, 직류는 직류용 표기해야 된다, 뭐 지락 차단 장치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어 및 보호 장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성도도 보면은 여기에서 예비전을 공급하는 방법, 여기서 ATS 써가지고 비상시에 정전시에 공급하는 방법, 이 정전시에 공급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뭐 직류 쪽에는 직류용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지락도 뭐 해야지 되고, 뭐 직류용이라고 써놔야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 전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이 구성도에다가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압은 어떻게 여기 전압계를 설치를 하지? 전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정기적 이상 보호 장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얘도 과전류, 과전압, 지락 보호를 한답니다. 그러면 과전류 보호는 여기 모듈별로, 여기 모듈이 있다면 모듈별로 과전류 보호를 해야지 된대요. 그 다음에 과전압 보호, SPD 설치하고, 지락 보호는 지락 차단기 설치하고, 그런 거는 SPD 여기 설치를 해야지 되겠구나. SPD,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락 차단 장치 또는 저령 감시 장치 설치를 해야지 되고요. 자, 요게 제어 및 보호 장치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뒤쪽에 가면 또 전체적인 게 또 다 나옵니다.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전기 외란종 순시 전압 강화, 세그, 그때 발생 원인과 영향. 전압이 다운되는 원리하고 그 원리는 같죠. 전압이 순시적으로도 전압이 탁 다운되는 거니까, 원리는 전압이 내가 이게 수용가다라고 하는데, 수용가 자체 전압이든 특고압이든 아니면 여기 변압기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어떠한 곳에서의 이 전압이든 여기 전압 강화는 항상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의 사인 세타, 이만큼 전압 강화가 생길 거예요. 이게 원리는 그래요. 근데 순시 전압 강화도 마찬가지죠. 순시 전압 강화도 순간적으로 전류가 확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이든지, 순간적으로 역률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그런 게 있다라든지 하면은 순간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겁니다. 수용가에서 뭔가 대용량 전동기가 갑자기 확 기동을 한다, 순시 전압 강화가 탁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크로 이런 게, 아크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전류를 이 엄청나게 무효 전력이 공급이 되면 단락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또 전압 강화 확 생기겠죠. 또는 이 배전선로 개통해서 다른 쪽의 큰 수용가에 전원이 갑자기 투입이 되거나 그래도 전압 강화가 살짝 생길 수 있어. 여기 배전선로는 이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단락사고가 생겼다. 전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 다른 데는 전압 강화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여기 차단기가 딱 분리해낼 때까지. 그 다음엔 다시 전압이 회복돼서 해가지고 내 수용가로 전압이 공급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순간적인 세그가 생기는 거죠. 그럼 순간적인 세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다죠. 뭐 이게 뭐 조명이 잠깐 껌뻑인다라든지 여기 HID 램프가 있으면 소등된다라든지 재점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에러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뭐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다 되는 거고, 전압강화의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순시 전압강화가 생기는 원인, 이런 대용량 기기, 아크 전기로, 전동기, 용접기 이런 것들이 순시 전압강화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세그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배선 선로 측에서도 전력 계통에서 어떤 여기 지락이 생겨도 잠깐적으로 탁 다운이 될 수가 있고, 단락 사고가 생겨도 다운이 될 수가 있고요. 단락이 되면 완전히 다 정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단락 사고가 난 순간 전류가 흘러가니까 수용가 입장에서는 전압이 확 다운되고 있고, 구간 차단 딱 해버리니까 또 공급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압이 회복이 되고, 이런 순간 전압이 짧은 시간 다운이 된다. 이게 세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수용가에서도 어떤 사고, 그 다음에 대용량 전동기 기동, 아크로나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생기는 영향은 우리 책에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 손실, 그 다음에 데이터 에러 이런 거 될 거고, 가변속 제어 전동기 여기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전력용 반도체를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제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에러를 일으키는 거죠. 방전 램프 소등, 전자접촉기 탈락, 그죠? 계정기 같은 것들의 오동작 또는 오부동작, 조명 설비에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내가 하려면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해봐야 되겠죠. 여기 어떤 전압이 다운되는 시간, 그 다음에 전압이 다운되는 양, 이게 100% 다 다운된 거고 한 10%만 다운된 거고, 그 안에 여기 미치는 기기들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과 어느 정도 전압, 10% 다운, 20% 다운에서 발생되는 그런 기기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항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압강화가 영향이 없는 범위, 그 다음에 영향이 전압강화에 대해서 세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범위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대책까지 설명하라고는 없었는데 대책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시 전압강화 생기는 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당장은 어떤 구성도나 이런 것들을 뭐 예비전을 이런 걸로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간적으로 큰 전류의 용량이 역률이 안 좋은 것이 흐를 때, 기동할 때나 아크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나 그 발생할 때 순시 전압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무효전력과 리액턴스에 영향을 받는다. 계통의 리액턴스는 내가 한번 세팅하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효 전력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순간적인 다운이 생길 때 대표적인 대책이 뭐예요? SVC라는 거죠, 얘도. 그래서 무효 전력이 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에 여기 콘덴서에서 바로 공급을 쫙 해주면 계통의 어떤 세그를 조금 적게 발생할 수 있다. 대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 대책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력 공급자 측의 대책, 변동 부하 측에서의 대책했는데, 변동 부하 측에서의 우리 대책을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SV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시 전압강화를 많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컴퓨터 부하 이런 것들에는 UPS를 달아가지고 아예 외란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는 것도 신뢰성을 우리가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명 좋네요, 그죠? 우리 시감도, 수능, 퍼킨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밌게 공부를 하는 부분이니까. 눈의 시각 현상 아니겠어요, 그죠? 눈이 이게 뭡니까? 파장이 가시광선의 영역이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긴 거, 더 긴 거 이런 건 이제 적외선일 거고, 가시광선의 파장이 점점 짧아져서 여기 오면 760, 여기 380 나노메타 요 정도의 파장에서 우리 가시광선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더 짧은 거는 이제 자외선으로 느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반응하는 거는 요 가시광선 영역대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시감도는 뭐고, 수능 뭐고, 퍼킨제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제가 찍은 게 좀 맞았나 한번 볼까요? 연색장 찍었는데 안 나왔고, 연색장이 여기 딴 데서 나왔나? 일단 안 나왔네요. 그리고 눈부심 찍었는데 안 나오고, 이건 빗나갔네. 괜히 설명드렸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시각 현상에 대해서 쭉 있는데 더 많아요. 잘렸잖아요. 더 훨씬 많은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시감도, 수능, 퍼킨즈, 연색성 우리 다 눈으로 느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 눈부심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에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수능 퍼킨즈에 나왔었어요, 그죠? 나왔고 여기에도 또 퍼킨즈 효과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 그래서 제가 찍은 거는 이제 눈부심이 나올 거다, 또는 저기 뭡니까, 연색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시감도, 수능, 퍼킨즈가. 자, 그럼 뭐냐 설명을 하면 되죠. 뭐 시감도란 빛으로 느끼는 거다. 어떠한 파장에 가시광선이 내가 빛으로 얼만큼 느끼는 게 시감도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같은 에너지의 양 뭔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이고, 여기 말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빛의 파장에 따라 눈에 느끼게 하는 밝음의 비율을 시감도라고 한대요. 그리고 같은 각 파장의 분광방사가 같은 밝음으로 느낀다. 이 각 파장의 분광방사가 있는데 같은 밝음으로 느낀다. 이 같은 밝음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밝음. 같은 밝음으로 느끼게 하는 분광방사가 이게 어떠한 파장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어떠한 파장은요, 약간만 에너지가 나와도 같은 이만큼의 밝음으로 느낍니다. 요만큼의, 예를 들어 요만큼의 에너지만 나와도. 근데 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또는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한 555 나노메타의 파장이거든요. 요 파장은 요만큼 에너지만 나와도 이만큼 밝기를 느낀대요. 옆에 있는 파장은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야지 이만큼 밝기를 느끼고, 여기 더 파장이 긴 것도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야지 느끼고,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야지 느끼고, 같은 밝음으로 느끼는 파장의,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양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에너지 양이 역수다라고 하면, 역수니까 이렇게 꺾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꺾어놓은 거. 그래, 꺾어놓은 게 이제 역수일 거고, 그럼 이거는 빛의 파장에 따라 눈에 느끼게 하는 밝음의 비율, 빛의 이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이번엔 같을 때,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파장이 같을 때, 이번엔 파장이 같을 때, 파장이 이만큼 날 때 같은 밝음으로 느끼는 비율, 이만큼 파장에서 얘는 아주 밝게 느끼고 555 나노메타는, 그렇지 않은 파장, 짧거나 긴 파장은 조금 더 어둡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게 시각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나타낸 것이 시감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감도의 곡선이 어떻게 되면 이러한 시감도 곡선이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50 나노메타는 밝게 느끼고, 나머지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느끼고. 자, 그리고 비시감도는 뭐예요? 그럼 비시감도는 가장 밝게 느끼는 이 파장을 뭘로 놓고? 1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1보다 작게 느끼는 거를 땅땅땅땅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한 게 또 비시감도 곡선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거죠. 시감도 곡선하고 비시감도 곡선이 같은 모양의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만 다르고. 비시감도는 1로 놓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파장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55 나노메타 정도가 가장 밝게 느끼는, 같은 양의 파장이어도 가장 밝게 느끼고, 나머지는 조금 덜 밝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은 뭐예요? 눈의 감광도죠. 눈이, 내가 이제 밝은 곳에서는 감광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엄청나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작아져가지고 큰 불빛에도 눈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밖에 가시광선이 엄청나게 있어도 눈의 감광도가 작아져서 되는 거. 그 명수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암수능은 눈의 감광도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 그래서 아주 작은 불빛에도 내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 이거를 암수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는 이렇게 암수능과 명수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암수능은 점점점 수능되어가는 시간대가 좀 천천히 가고, 명수능은 아주 빠르게 수능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게 이 특징인 거고, 이거를 이용하는 것은 터널 조명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죠. 터널 조명에, 이번에 또 터널 조명도 시험에 나왔지만, 터널 조명에서 수능을 가지고 이 터널 조명의 조명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들어갈 때 갑자기 어두워지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감광도를 좋게 하는 그 시간 동안 조명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광도가 점점 좋아져서 작은 조명에서도 잘 보이면 이제 암수능이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낮은 조명으로도 터널의 조명을 계획하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전시관 미술관에서 또 수능을 이용을 하죠. 여기에서는 암수능을 이용을 하잖아요. 눈의 감광도를 높여가지고 낮은 조명에서도 잘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조명을 줄여서, 그렇게 대답하면 이제 하수구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이유는 뭡니까?
미술관에서 내가 수능을 이용해가지고 작은 불빛에서 잘 보이게 하는 이유는 미술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시광선 영역이나 조명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미술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킨제 효과는 뭐냐? 포킨제는 우리가 명수능된 상태에서 낮에 명수능된 상태에서 550원 나노메타가 가장 밝게 느껴진대요. 어떠한 파장에 이 빛이 오면은 가장 밝게 느껴지는데, 암수능된 상태에서는 밤의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 짧은 파장 쪽으로 가장 밝게 느껴지는 것이 이동한다. 상대적으로는 적색 쪽에 있는 것보다 청색 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진다. 어떤 때서는 암수능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포킨제 효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뭐 하나 외우는 거는 555 나노메타가 가장 밝게 느껴졌는데 명수능에서는, 암수능된 상태에서는 510 나노메타가 가장 밝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변이하고 이동한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좀 빠르게 마쳤습니다.